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물가지수 많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타나게 되면 연준이 이것을 가만둘 수가 없다. 자, 즉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무언가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자, 이런 우려감이 생겼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시장을 좀 압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하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요즘에 아주 뜨거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3위를 위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 일단은 둘 다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차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에는 외국인이, 카카오에는 개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네이버와 카카오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이제는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이 사야 되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빈집털이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이 참 재밌죠. 자, 연기금이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매수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느낌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자, 연기금이 정말 팔 만큼 다 팔은 것인지 빈집털이 전략은 유효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4일 수요일입니다. 14일은 뭔 데이 그러는데 7월 14일은 뭔 데이인지 모르겠고요. 달력을 보니까 정보 보호의 날이랍니다. 네, 뭐 아무 의미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기념일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정보 잘 유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개인정보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저거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뭐 보안주들, 뭐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일어나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식들 많지 않죠. 뭐 디도스 공격이 많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는 기업들의 이제 어떤 그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코로나다 뭐 등등의 더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보 보호의 날이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그냥 그런 날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시장 보면서 접근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자, 미국 증시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는데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뭐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장 초중반이 되면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나스닥은 제법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 들어가면서 쭉 빠져서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나스닥이 0.38% 하락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 올라온 것에 비하면은 뭐 그 정도 밀린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가 흐름에 또 제동이 걸렸다는 거, 이거 나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고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밀리면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야? 하락이야? 막 여기에서 또 뭔가 이제 그 부담스러운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이 약간의 부담감은 좀 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수준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하락 마감한 거,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항선에 딱 바짝 붙어 서게 되면서 저항을 바로 넘어갈 것인가, 옆으로 좀 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저항선을 넘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계속 치고 달릴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시장이 살짝 주춤하면서 저항대를 넘어가기보다는 저항대에 살짝 부딪히는 그런 형태, 약간 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영향들, 국내 증시에게는 저항선에 대한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재료를 좀 살펴보죠. 6월달 CPI,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많이 올랐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상치보다 더 올랐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4%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죠. 전년 대비 상승률 5.4%는 2008년도 8월 이후에 최고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무지하게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물가 수치가 일단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던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지난달보다도 기록적인 수치가 지난달에 5%였거든요. 근데 그걸 더 뛰어넘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와닿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음식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전월보다도 0.9% 상승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4.5%나 올랐다. 이거 지금 연준이 예상했었던 2%대 조금 웃돌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연준이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쪽 한번 보세요.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보다 10%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45%나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이 중고차 가격인데, 자동차는 뭐라고 그랬죠? 경기 민감주예요. 경기 민감주. 그리고 내구재 쪽입니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자동차를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중고차가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한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가게집 가가지고 뭐 중고차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그 소득이 좀 증가하게 되고 경기가 좀 살만해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차가 좀 낡았는데 이번에 소득이 좀 됐으니까 차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경기가 되게 어려워요. 월급이 안 나와. 실업을 했어.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자동차를 어떻게 바꿉니까? 기존에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거라도 일단 타야죠. 그래서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졌다. 경기가 좋아져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저만큼이나 뛰었다. 전년 대비 무려 45%나 급등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준이 뭔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기 긴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테이퍼링, 지금 부드럽게 시작하기 좋은 시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이 또다시 도마 위로 올라와서 나 바로 시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준비 태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8월 달에 만약에 예정대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면 조금 빨라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연말에라도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약간 더 출렁거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물가지표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지금 국채금리가 1.4%를 넘어서게 됩니다. 1.2%대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1.4%까지 올라서게 되는데, 뭐 역시 마찬가지죠.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채권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즉 국채 입찰 수요도 약했다, 뭐 등등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보다도 위험자산 쪽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국채금리가 1.4%대, 그러면 정상적이에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금리의 어떤 그 기준선을 1.5% 정도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1.4%대다. 그럼 아무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소기업들, 중소기업을 봐도 되겠지만은 작은 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일단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 낙관지수가 102.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99.6이었는데 102.5로 나왔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작은 기업들, 소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치가 100이기 때문에 100을 뛰어넘어간다라고 된다면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팬데믹 이전인 2020년 2월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이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변수가 없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무역 분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어떤 물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때와 비교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수치가 비슷해졌다라는 느낌을 가져가게 된다라면 그만큼 즉 코로나 이전의 수치만큼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는 있지만, 지난 6월달 정도가 이제 팬데믹, 정식적으로 이제 뭐 WHO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일어났었던 게 작년 6월, 요맘때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가가 크게 낮아졌다는 얘기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에 뭐, 일단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물가가 크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이런 물가 급등세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죠. 뭐 그래서 뭐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작년 요맘때로 하면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계속 둔화하게 될 것이다. 연준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도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는 소비의 패턴들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물가지표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미국 증시가 물가지표의 상승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일단 당장 테이퍼링 하기는 어려워 라는 전망이 있을 테고요. 또 물가지표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제지표는 또 계속 좋아지고 있어. 그렇다면 일시적인 변동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 저항선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춤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은 것 뿐이지 주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된다.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쟁, 재점화된 시총 3위 전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총 3위 전쟁이 아니라 시총 2등을 누가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전쟁인 것 같아요. 3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추세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 않고요. 3등부터 이제 3, 4등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지금 시총이 70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다라면 만약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떨어지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2등도 가능하다. 그러면 완전 난리가 나겠죠. 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을 통해 가지고 쭉쭉 치고 넘어가면서 신고가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를 누가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시총 3위를 두고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가 어제 올라오게 되면서 시총 3위를 다시 재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보면 둘 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의 차이입니다.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6월 중순에는 네이버 대비 카카오가 더 크게 올랐다. 즉 지난달에 카카오가 더 크게 올라갔고
지난달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거의 한 달여 만에 뒤집어진 모습이겠죠.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플랫폼 사업에 대한 어떤 전략의 차이. 왜냐면 이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의 상장 효과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주가가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올라가는 건 좋은데, 뭐,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 좋아. 그런데 너무 올라가게 되면서 또 거기서 경계심을 가지면 되는데 증권사들이 너도 나도 그냥 다 앞다퉈가지고 뭘 했어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가를 쑥 끌어올렸죠. 약간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주가가 약간의 과매수, 좀 고평가, 뭐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이런 형태의 느낌들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카카오가 튀어 올라가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뒤로 상대적으로 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딱 놓고 보시면은 세상에 두 종목밖에 없어.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그랬다라면 그 당시에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세상에 종목이 두 개밖에 없다라면 나는 무조건 카카오를 살 것이다. 아니죠. 아니 무조건 네이버를 살 것이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적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1분기 수준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네이버 매출액이 1조 4천억, 1조 5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은 2,800억입니다. 근데 카카오 매출액은 1조 2천억에 1,500억.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가 1조 2천억, 카카오가 4,500억. 물론 카카오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이버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네이버가 또 최근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또 쇼핑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통운하고 같이 또 뭔가를 많이 꾸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네이버에게는 기대감을 더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더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안 올랐는데 실적도 좋아. 그 다음에 얘들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들인다는 것은 매력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주가가 아직 많이 안 올랐어 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난 한 달간 무려 1조 4천억이나 순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800억 순매수, 개인은 5천억 순매도가 됐습니다. 자, 요 부분만 보시더라도 네이버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올라가게 되면 또 네이버도 꺾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신고가란 말이에요. 카카오 대비 네이버가 뭐 매력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이버가 잘 가네? 또 물량이 쏠릴 수 있겠죠. 그러면 카카오에 대한 단기 조정이 진행될 수 있고 네이버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또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들. 근데 엇박샷 하면 안 되겠죠. 이미 또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 들어간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 별로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매수하기가 껄끄러워졌어요. 네이버 신고가 나오면서 빵 치고 올라가고 만약에 오늘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못 따라가는 거죠. 카카오는요.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매수 들어가기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둘 종목 전부 다 이제는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와, 둘 다 뭐 치고 올라가서 뭐 대단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다. 전망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는 언제 해야 돼요? 항상 주가가 쌀 때, 가격이 쌀 때, 그럴 때 사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라갈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죠. 연기금이 팔 만큼 다 팔았다. 이제 빈집털이를 한번 가보자. 빈집털이를 가보자. 야, 이거 제목 진짜 잘 받았다.
빈집털이. 빈집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네, 옛날에는 이게 명절 때 이제 귀성들 많이 하니까 그때 이제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다들 안 가죠? 다들 안 가고 다 핵가족화돼가지고 빈집털이 뭐 털어봤자 털릴 것도 없지만은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빈집털이 야, 이런 게 이 증권 뉴스에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자, 어쨌든 빈집털이 전략을 써보자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기금이 이제 더 이상은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연기금의 올해 누적 순 매수가 547억. 네.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매수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연기금이 사들이는 종목군들의 성격은 조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연기금에 대해서 그만 팔 때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의 어떤 비중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을 뭐 행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연기금이 이제 팔지 않고 사기 시작했다, 사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연기금이 사고 싶어 했었던 종목, 사야 될 종목,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기금은 어떤 종목을 좋아할까요? 연기금도 똑같아요. 수익날 종목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연기금이 들어올 때 뭐 어떤 주도주의 어떤 방향성이나 아니면 종목의 저점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가는데 자, 그런 것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연기금이 일단은 매수가 들어오는 그 주체성에 대해서 좀 봐야 됩니다. 연기금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는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이상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주식에 대한 어떤 비중이 이제 높아진 상태에서 뭐 차익 실현에 나선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난이 굉장히 많았죠. 연기금 애들 계속 팔고 있으니까 얘네들 진짜 뭐 사회악 아니냐, 우리의 뭐 제일 주적은 연기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기금 운용회의를 열어가지고 주식 보유 비중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높이겠다, 그래서 매도가 덜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기금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비중이 계속 그것을 오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팔았죠. 근데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약간 조정을 받게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덜 팔아야 되는 입장이 좀 된 거죠. 자, 이 정도라면은 우리가 좀 덜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누적 순 매수 규모가 575억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순 매도 규모가 1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9조 원. 물론 이제 이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금 운영 회의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연기금이 자, 주식 비중을 조금이라도 더 보유해주겠다, 매수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무엇을 사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줄게요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대한 차익 실현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 팔아치운 만큼 다른 주식을 살게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주식 비중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차익 실현 계속 들어가되 뭔가 전략적으로 저점에 있는 것들, 중소형주들, 아직 못 올라온 거, 향후에 올라갈 종목들, 그런 쪽으로 내가 매수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5천억 팔았어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에서 3, 4천억 매수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도한 건 1,0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런 식으로 좀 이거 뭐 얌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이제 전략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 이걸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도주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수급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면, 그래, 코스피 쪽에서 다 팔았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팔리고 나서 이제 매수가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 종목은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 바닥인지 아니면 중장기적 바닥인지 이제 상승을 위한 준비인지 이 부분들은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주가 상황들 그 다음에 뭐 현재 실적, 업황 등등을 가지고서 분석을 좀 하시긴 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라면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높은 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낮은 그런 상황, 주가가 낮은 상황, 바닥권에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네? 얘네들이 무슨 속셈일까? 빈집털이인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빈집털이,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얘네들은 지금 말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쪽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쪽에서 분명히 주도주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바닥을 잘 잡아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세 가지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물가 급등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뭐 시장의 어떤 반응은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문제시 삼거나 걱정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증시는 저항권에 부딪혔기 때문에 좋은 명분을 하나 얻었다. 이거 봐라, 미국 증시 빠졌으니까 저항대 바로 넘어가지 말고 조금 쉬었다 가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약보합 수준 정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3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사요?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사야 될 위치가 지나섰어요. 신고가가 나오면서 더 치고 올라가면 살 수가 없는 네이버, 이미 올라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카카오, 둘 다 사기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뭐 3위 경쟁을 하든 2위 경쟁을 하든 뭐 시가총액 1위가 돼버리든 그것은 우리랑 관계가 없겠죠. 우리가 사야 될 위치가 아니라면 그냥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이버를 사셨으면 수익이 좀 잘 나오셨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3위 경쟁 누가 하든 관계는 없는데 네이버 쪽에는 외국인, 그 다음에 카카오 쪽에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이 이제 팔 만큼 다 팔았기 때문에 사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매수를 하는 부분, 이 주체, 이런 것들, 또 매수가 어느 쪽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여기에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이 순 매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뭐, 자기들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긴 한데,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겠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기금이 대형주를 사야 될 이유는 많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매 이후의 중요한 움직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는 물론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종종 감정에 치우칠 수가 있어서 예상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시장이 자신들의 판단을 확인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가 생각한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리스크는 그 정도인지, 이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무서워, 팔아버려야 되겠어. 좋은 종목이고 신뢰도를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손가락을 꽉 붙잡아 놓고 테이프로 칭칭 동여맨 다음에 절대 마우스를 클릭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혓바닥이나 발가락으로 마우스를 클릭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마우스를 뽑아서 집어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죠. 너무 좀 과격했나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일단 내가 믿던 종목이라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청산을 그려놨다라면 일단 믿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나의 판단이 시장이 인정해주고 확인해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손가락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